주제는 익산의 그런 백제 역사 유적지고 세계유산이죠. 미륵사, 왕궁 유적. 이 두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제 다음 예정된 강의도 그렇고 다음인가요? 그리고 이전에 보니까 이도학 교수님께서 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익산의 이런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답사도 가신다고 하니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재탕, 삼탕 해봐야 여러분들이 뻔히 알고 있는 내용, 저렇게 아주 그냥 뻔뻔하게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가지고 저는 약간 좀 비틀었습니다. 비틀어가지고 우리 익산의 문화유산이 동아시아, 특히 한일 고대사에서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 제가 그 일본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어, 비슷하게 생겨서 오늘 일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본에서 좀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해가지고, 유학하면서 보고 들었던 또는 수집했던 이런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익산의 유산과 비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런 강의를 할 때, 날로 먹는 건 아닌데, 이 구글 지도를 좀 많이 씁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지도 보셨나요? 어, 이게 꽤 비싸죠. 그렇죠? 이 구글 지도를 보려면 일단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전기세를 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이 구글 지도를 마음대로 볼 수가 있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시는데, 저는 강의 때 이 지도를 활용을 하면 좀 강의의 이해를 돕는데 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도 이 지도를 좀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 고대 삼국 관련 세계유산을 보면 신라의 석굴암 불국사가 가장 먼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1995년에 등재가 되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우리 자국의 문화유산, 훌륭한 문화유산을 등재시키는데 소홀했습니다. 한 수십 년,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 첫 단추가 석굴암 불국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신라는, 이거 지금 경주에서도 듣고 있나 했나요? 경주권도 혹시 제 목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저 경주이십니다. 경주이시 북당공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라의 그 석굴암 불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유산을 경주 역사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2000년에 등재를 했고, 자, 신라가 이렇게 두 개를 등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백제는 글쎄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다가 여기 문희화 선생님도 계시는데 문희화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이 마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15년에 드디어 백제 역사유적 지구라는 이름으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재작년이죠. 가야의 고분군이 등재가 되었는데 우리 보통 삼국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그럼 고대 삼국 관련이라 하면서 왜 가야는 왜 넣었느냐? 그래서 삼국시대 이야기할 때 가야 이야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죠. 요즘 가야 지역에서는 가야도 고대 국가로 성장 발전했다 해가지고 이 또한 고대 국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삼국 시대라는 용어는 틀렸다. 사국 시대라고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사국 시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야 고분군이 있는데 그렇다면 고구려는 어떻게 되느냐? 2004년에 평양 평양과 그 주변에 있는 이 특히 벽화 부분 있죠. 고구려 구분에는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벽화 부분을 중심으로 2004년에 등재를 했는데 같은 해에 옛 고구려 영토지만
현재 중국의 영토에 속하는 그 지반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전기의 도성 고분이 또 중국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분과 고구려 유산이지만 같은 해에 북한과 중국이 각각 등재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카운트를 해보면 신라 두 개, 고구려 두 개인데 왜 백제만 하나일까? 서운하시죠? 그렇죠? 인정 못 하시겠죠? 고구려는 군사의 강국이고 백제는 문화의 강국이라 하는데 왜 문화유산이 백제에는 하나밖에 없느냐라는 뭔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바다 건너 일본에 가면 백제 관련 포류지, 법륜사라고도 하죠. 그 지역의 불교 건축물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고 또 나라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적이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는 여러 문화재가 또 백제 관련 문화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나중에 오키노시마라든가 이 모즈, 후르이츠 고분군 이런 것도 백제와 관련이 있지만 좀 더 명확히 백제와 관련 있는 일본의 세계유산을 보면 이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만 봤을 때는 백제가 하나밖에 없지만 일본까지 그 범위를 넓히면 두 개, 많게는 네 개까지 더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백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분군. 일본은 참, 여기 한번 가볼까요? 오사카에 가보면 제 눈에는 벌써 고분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민가 하나하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 운동장이 되겠고, 뭐이 정도면은 뭐 공장이나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고분을 우리 삼국시대 때 일본은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 길을 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800m 가까이 됩니다. 800m. 우리 쌍릉이 대왕릉이 30m가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고분 속에 아직 발굴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천황의 능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은 못하고 있죠. 허락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분 속에서도 백제 관련 인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글쎄요.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왕궁 유적과 미륵사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의 왕궁리 유적 보는 바와 같이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250m, 대략 한 500m의 직사각형의 왕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왕궁은 백제의 한성 시대의 수도, 그리고 웅진 시대의 수도, 그리고 사비 시대의 수도에서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서울의 풍납토성과 몽촌 토성 안에 이런 왕궁리 유적과 같은 직사각형의 그 정도의 규모의 왕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왕궁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상과 철거와 발굴들이 뭐 이거는 이제 올림픽 때 이미 조사를 했지만 이 풍납토성은 지금도 이러한 조사를 이어서 수십 년째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풍납토성 안에서 왕궁이 발견될 날도 오겠죠. 삼국사기에 이 왕궁을 뭐라 표현했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거미불로 화이불치 이렇게 8글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왕궁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 웅진시대 때는 여기가 공산성입니다. 이 공산성 안에 왕궁이 있었을 텐데 정확한 왕궁의 규모랄까 그 흔적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부여는 123년 동안 수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여의 부소산의 남쪽에서 왕궁 찾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대형 건물지들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왕궁리 유적과 같은 이 정연한 직사각형의 어쨌든 이런 구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궁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부여 동서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인데 이 도로 북쪽은 지금 현재 다 보상 철거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소산 남쪽의 가장 중심 센터가 여기입니다. 이게 부여여고입니다. 부여여고인데 여기에서 또 왕궁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여여고는 철거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철거해서 발굴을 하겠다. 왜? 왕궁을 찾으려고. 근데 우리 익사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왕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철저한 그런 측량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궁이 서울 공주 부여도 아니고 익산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주분도 듣고 계실 텐데 신라의 왕궁은 월성 안에 있죠. 이 월성도 그 자연 지형을 이용했기 때문에 익산 왕궁과 같은 이런 궁이 발견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사각형으로 구획된 왕궁은 이 다음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 자주 보이는데 이러한 일본의 나니와궁이나 후지와라궁이나 해조교를 보면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나니와궁인데 이 나니와궁이 전기 것이 652년이기 때문에 익산 거보다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익산보다 빠른 거는 중국의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 수당 시대에 이 장안성을 들 수가 있는데 익산을 제외하면 이러한 사각형의 직사각형이 됐든 문사각형이 됐든 이러한 왕국의 모습이 백제를 건너뛰고 왕궁리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백제를 건너뛰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곧바로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다행스럽게 왕궁리 유적으로 인해서 역시 중국의 문화는 한반도, 특히 백제를 거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리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의문점, 수수께끼는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도성사, 발달사에서 왕궁리 유적이 차지하는 가치는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백제에서 중요한 유적이지만 넓게 보면 동아시아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도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구글 지도라는 것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있죠, 요거. 요 표. 요 표는 제가 인공지능 AI한테 명령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아, 요즘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의 장안성 그리고 일본의 이런 도성을 비교해서 표와 함께 그 연도와 위치와 내용을 요약해달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와, 여러분들 챗 GPT나 인공 AI 이런 거 활용하십니까? 조금 하세요? 예. 내일 어떤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 그러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곰곰이 읽어보니까 뭐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붕이 아니고 이 경자를 쓰면 조금 더 완벽했을 텐데 그거 외에는 뭐 연도라든가 위치라든가 뭐 도시 계획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나 정확성 있게 맞아떨어지게 요약해 주는 걸 보고
감탄도 했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을 때 아마 제가 설 자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우려도 해봤습니다. 자, 일본의 그 난이와 난파궁을 보면 이런 왕궁 유적과 비슷하죠. 이런 직사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면이고요. 이 시기가 전기, 후기로 나누는데 지금 현재 오사카의 오사카성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좀 느리네요. 이게 오사카성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 많은 분들이 관광을 가죠. 근데 좀 이 오사카성 남쪽에 여기에 일제강점기 때 오사카 형무소가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님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수감이 되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답사를 가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쌓은 이 성도 보지만 일제강점기 때 그 형무소 여기도 항상 학생들을 데리고 답사를 가긴 합니다. 구글 지도에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거 누르면 이거 실감납니다. 누를까요 말까요? 누르겠습니다. 멋있죠? 예, 이걸 3D로 해가지고 360도로 쫙 보여줘요. 어, 미륵사지 탑을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멘트로 이렇게 보강을 해놨죠. 그걸 가지고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업신여겨서 저처럼 콘크리트를 덕지덕지 처발라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다. 저렇게 보강을 안 했으면 탑은 무너졌을 테고, 그러면은 그 돌은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테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2009년에 발견했던 사리장원구도 사라졌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주 일본에서 중요한 그런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 사람이 쌓은 오사카성인데 이 오사카성도 우리 미륵사지 석탑을 콘크리트로 보강할 그 무렵에 다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성을 복원하는데 여기도 콘크리트로 했어요. 밖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즉 일본에서 그 중요한 인물이 쌓았다는 오사카 성도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꼭 미륵사지의 그런 콘크리트의 모습이 뭐그 당시에는 어떤 또뭐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 오사카 성 여기 남쪽에 그때 궁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남파궁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이 궁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건물터가 바로 이 건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발굴 조사하고 복원하지는 않고 그중에 일부만 했는데 이러한 사각형의 그런 궁의 모습은 중국에서보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도 익산 바로 직후에 그런 궁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음, 제일 비슷한, 네, 전화 왔습니다. 음악이 좋네요. 예. 자, 제일 왕궁리 유적과 비슷한 궁은 아니지만 그 당시 수도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서쪽에 있는 궁이다라고 별칭이 붙여진 옛 관아가 있는데, 제 컴퓨터로 보는 화면하고 여기로 보는 화면이 좀 색깔이
좀 어둡긴 한데, 자, 이렇습니다. 왕궁리 유적의 평면과 많이 비슷하죠? 그렇죠? 왕궁리 유적이 대략 이 길이가 250m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안 되죠. 안 되지만 대략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 110m 정도, 120m 되려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대략 한 110m 정도가 되니까 좀 한 절반 이하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일본에서 유명한 그런 관아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중국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러한 궁은 이러한 건물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러한 궁금증을 바로 익산의 왕궁리 유적이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중국에서 이러한 문화가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고 날라서 날아가서 일본에 정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이런 것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자, 다음은 등원경이라는 것인데 이 등원경은 좀 전에 여기서 보았듯이 예, 등원경. 등원경은 가장 큽니다. 일본의 고대 도성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등원경, 일본말로 후지와라 경이 되겠는데 또 꽤 크죠. 5.3m 곱하기 4.8m이니까요. 이 등원경은 어디에 있냐면 일본의 고대의 중심지는 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도 막 이렇게 돌리고 하면은 어지럽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럼 다음에 일본 갈 때 배 타고 가시면 되겠네. 멀미를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여기가 아스카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나라시가 되고, 그리고 그 위쪽이 교토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고대에서 이 수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기가 아스카, 지금 볼, 후지와라, 나라,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해야, 지금의 교토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수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긴다, 천도한다. 이게 큰 흐름인데, 요 아스카 지역에서 그 다음 수도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여기에 옮겨가지고, 어, 대략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죠? 물론 이런 것이 논이지만 이 도로를 따라서 대략 한 직사각형의 공간이 있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거 조사하면서 구획한 것이 아닙니다. 정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그 궁성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그 틀이 외곽이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 연못의 위치가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궁이 있었던 것이죠. 요겁니다. 요거. 자, 이런 모습의 등원경이 있었는데, 등원궁과 그리고 경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큰 경을 만들어 놓고 불과 몇십 년밖에 써먹지를 못하고요. 곧바로 평성, 지금의 나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나라의 시대에 그런 궁의 이 흔적이 되겠고 면적이 되겠고 요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고 요 위치가 좀 넓게 보면 바로 요겁니다. 마우스보다 레이저 포인터가 좋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요거가 되겠고 이게 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태극전, 대극전이 있는데 1차 대극전, 2차 대극전 이렇게 시기를 달리해서 두 번 이렇게 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구글 지도를 먼저 보면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수도는 점점 북쪽으로 옮긴다 그랬죠? 네,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 근데 여기에 대극점과 그 남쪽에 있는 주작문 그리고 주작대로를 일부를 복원을 해놓았는데 먼저 몇 년입니까? 1992년, 98년, 1998년에 이 궁의 남쪽의 문, 정문이라 할 수도 있고 전문 용어로는 주작대문이 되겠죠. 주작문을 복원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얼마 들었을까 궁금하시죠? 예, 340억 들었답니다. 언제? 1990년대 후반때 340억 원을 들여가지고 문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문 하나. 익산도 왕궁의 문이나 담장이나 안에 있는 건물들을 복원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절반은 위아래로 하시고 절반은 좌우로 흔드시는데 일본에도 이거 복원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발굴을 하면 지하의 구조는 알 수 있지만 지상의 구조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복원한다는 것은 이 전공자들에게 매우 도전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나중에 역사 왜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미륵사지 석탑 중에서 동탑을 1993년에 복원을 했죠. 9층으로 복원을 했죠. 9층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7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 있는 탑, 원래 있던 탑, 그 진짜 탑, 이게 6층까지 남아 있으니 탑은 기본적으로 홀수이니 최소한 7층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삼국유사에 이왕 쓸 거면 탑이 3개였다고만 쓰지 말고 탑이 몇 층이었다는 것까지만 써줬어도 이런 고민이 안 드는데 황룡사는 9층이라 해놓고 왜 미륵사는 탑이 3개만 있다고 기록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또 지금 미륵사지 동탑도 저게 복원이 잘 됐네 안 됐네 이런 말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 알죠? 되게 꼼꼼하죠? 아무튼 뭐든 뭐 여러 자료, 뭐 근거 자료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문을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대단하죠? 이런 계획이 1921년부터 있었다. 길게는 그리고 짧게는 1964년부터 있었다. 이 복원 계획이. 복원하는데 한 막 4, 50년 계획을 하고 길게는 7, 80년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와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달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1학년 학생들이야. 그래서 아니 수학여행을 언제 가는데 1학년이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습니까? 했더니 내후년에 간대요. 내후년 3학년 때 시험 끝나고 갈 걸 2년 전에 저한테 미리 듣는 거예요. 2년 전. 한 예를 들자면 일본의 국립박물관이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일본의 옛 수도였던 에도 시대 수도였던 도쿄에 하나 있고 그리고 해안 시대 수도였던 교토에 하나 있고 그 나라 시대 수도였던 그 나라 교토 도쿄 국립박물관이 딱 3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한 120년 전에 만든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아까 그 서쪽에 그 수도 궁이라는 거 왕궁리 유적과 비슷한 그 보여드렸죠. 여기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주제 넘죠, 그죠? 죄송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왕국 유적과 비슷한 유적이 이렇게 직사각형 여기에 있습니다. 즉, 여기도 정식 수도는 아니었지만, 지정학상으로 일본의 외교와 국방을 담당했던 일본에서 여러 문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서쪽의 수도다 해서 서도라고 불린 곳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우리가 정식 수도는 아니었지만 수도에 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박물관 좀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100년 동안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100년. 여기에 땅도 제공하고 뭐 사람들이 건축비도 모으고 이걸 100년 해가지고 딱 100년 되는 해에 일본의 네 번째 국립박물관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나중에 큐슈에 일본에 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 여기 큐슈 국립박물관 꼭 한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도는 에도 시대, 그리고 교토는 그 해양, 우리 같으면은 뭐 통일 고려 시대, 그리고 나라는 통일 신라 시대죠. 요 시대를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박물관은 아시아의 교류가 이 박물관의 전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교류니까 한국과 관련된 그런 유물도 많이 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문을 복원을 했고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고, 이거 복원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렸죠? 98년에 340억 걸렸으면 지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근데 이보다 더 대단한 게 대극전입니다. 이 대극전도 6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0년에 완공을 했는데 건물 하나 짓는데 1,800억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진 설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2010년에 복원을 했습니다. 건물 하나인데 기와가 10만 장이 올라갔습니다. 건물 하나에 기와 10만 장 하면 상상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건물이죠. 자, 이런 모습으로 복원을 했는데요. 여기도 한번 가보면 이렇게 이 강좌가 런케이션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러닝 버케이션 이 합친 건데 여행 가면서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행도 꼭 현지에서 그렇게 무더운 날씨 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이 구글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돈도 안 들고 시원하고 편하게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저를 잘 만나가지고 공짜 일본 여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모습인데 이게 여기 살짝 가렸네요. 이것이 이제 주작 대문이고 그리고 이게 대극전이 되겠는데 구글 어스 제가 오늘 구글 어스 강좌 같아요. 요거에서 요거 누르면 이거 사람 모양 요거 누르면요 이렇게 막 색깔로 표시되는데 이 중에서 한 지점을 딱 찍으면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 강의 내용보다 이런 거에 감동을 하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이 주작대로, 그렇죠? 네, 주작대로 남쪽으로 쫙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사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왼쪽 위에 이걸 누르면 원래 있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걸 지우려면 이렇게 지우면 되고 지금 남북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이 나침판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남북 방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일석이조네요. 강의도 듣고 구글 어스 활용법도 듣고 이 대극전 이 대극전은 워낙 커가지고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요 모양 이런 거 누르면 여기에 오른쪽 위에 사진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여기서 찍었던 사진이 쫙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같은 거 할 때 북을 어스로 날로 먹는다 그랬죠? 예, 제가 보통 이렇게 하면서 시간 많이 때우고 시간 지나면 그냥 집에 갑니다. 예, 북을 어스 하나만 가지고. 자, 이렇게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런데 이러한 도성의 모습의 원류가 중국 장안성이라는 것이죠. 장안성의 넓이가 84제곱킬로미터가 되겠고, 그리고 추정 인구가 이 당시에 인구가 1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 참 대단하죠. 부여 사비도성의 100호, 100가구가 부여에 옛날 기록을 보면 100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가구, 100호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과 참고를 해볼 만한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안성인데 급하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자, 장안성과 그 방금 봤던 궁원경 그리고 평성경 그리고 평안경 평안경은 좀 전에 이 화면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걸 비교한 겁니다. 비교했을 때 장안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등원경, 평성경, 평안경 요 순서로 일본의 도성이 어, 규모의 순서가 그렇고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크고 이게 25제곱킬로미터고 이게 24, 23제곱킬로미터니까 후대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궁성이 작아지는 이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곡수지연이 되겠는데 우리가 유상곡수라고도 하죠. 흐르는 물에 잔을 띄워서 구비구비 하는 곳에서 연회를 하는 그 곡수지연, 곡수연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곡수연은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경주 포석정이죠. 통일신라 시대의 포석정을 거쳐서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일신라인데 그럼 삼국시대에는 곡수지연이 없었느냐? 뭔가 이상하다. 백제도 건너뛰고 시기도 건너뛰고 어떻게 일본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우리 왕궁리 유적 후원에서 이 곡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속정 이게 한 22m 정도가 될 겁니다. 길이가 30m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왕궁리 유적의 이 유상 곡수는 곡수지연은 요 U자형 요것만 해도 한 400, 70m인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이런 곡수까지 포함하면은 한 6, 700m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곡수지연이 발견된 곳이 바로 백제 익산이다라는 것이죠. 즉 곡수지연은 중국에서 백제로 전래되었고 익산 왕궁리 유적에 전래되었고 이것이 백제가 멸망하고 이런 문화가 통일신라에 이식이 되었고 그리고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이것을 그 중간 지점에 왕궁리 유적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제 와박사 이야기인데 이 밑에 이게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기와 연꽃 문양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든 기와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그 문양이 하트 문양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하트. 하트 왕궁리 유적은 어떤 곳입니까? 서동과 선화공주가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았던 궁이지 않습니까? 즉 왕궁리 유적에 그들의 사랑이 있었던 건물 위에 올려진 기와의 막새의 문양이 하트 문양이다라는 것이죠. 하트 문양은 하트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고 백제어다. 너무 나갔죠? 너무 나갔습니다. 아무튼
적절히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백제 기와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진짜로 이 문양을 하트 문양이라 했어요. 형식 구분해서 하트 문양이라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하트 문양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왜? 이거는 백제 사람이 가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백제 와박사가 라는 것입니다. 박사 제도는 백제에도 있었죠. 그래서 뭐 오경 박사라든가 뭐 의박사라든가 여러 박사들이 있는데 기와를 만드는 전문 장이도 백제 시대 때 박사라 했습니다. 기와쟁이나 기와 기술자나 기와 장인이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와 박사라고 불렀던 것이죠. 일본 서기에 의하면 일본에서 처음으로 절을 짓고 처음으로 기와를 만드는데 백제 와박사가 와서 만들어졌다는 일본 서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정사죠. 정사에 나온 기록을 물적 증거로 뒷받침해주는 유물이 바로 이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익산 왕궁 유적과 똑같은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죠? 컴퓨터 강좌 할까요? 똑같이 그냥 붙여서 복사를 해가지고 만든 기와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왕궁 유적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미륵사지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왕궁리 유적 이야기를 한 3시 50분 정도까지 하고 휴식을 하고 미륵사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직 45분밖에 한 5분 남았네요. 5분을 어떻게 구라를 쳐야 될지. 그냥 쉬어요? 쉬었다 해요? 문희아 선생님 그냥 쉬었다 할까요? 저는 문희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안내를, 예, 그 저시계로 5시. 저시계로 4시. 5시에 시작하면 저 집에 가야 되니까. 자, 5시,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손나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재밌게 할게요. 음, 지금 뭐, 누구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예, 예. 이제 다 됐습니까? 예, 예. 네, 그럼 네. 다시 위다운 교수님의 강의를 청해듣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요 앞에 그 신라의 기와, 그쵸? 인면문, 사람 얼굴 모양의 이게 언제죠? 언젠가 보물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요즘 문화유산이라 그러죠?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신라 영묘사에서 일제강점기 때 출토되었고 일본 사람이 소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주박물관인가요?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기와 문양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지금 마크를 만들었어요. LG입니다. LG가 이 기와를 가지고 문양을 참고를 했던 것이죠. 쉬는 시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이도학 교수님은 글만 잔뜩 적어 놓으셨네요. 사진 하나도 없이. 저는 글은 거의 없고 그냥 그림하고 사진만 잔뜩 실어 놓고. 다음에 이제 이문영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문영 선생님은 아유, 글과 사진과 도면을 아주 적절하게 예, 섞어서 원고를 만들었네요. 저도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지. 자, 미륵사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몇 분이 그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여기다가 공구리를 쳤다고. 공구리, 그죠? 예, 공구리라 합니다. 공구리. 아재 개그 한번 할까요?
화장실 갔다 오면 일본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을 일본 사람. 예, 아무튼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냥 공구리를 썼습니다. 공구리를. 이게 여기 화면에도 계속 뜨는구나. 이거 방해는 안 되시죠? 지금 경주 쪽에서 이게 뭐 듣는데 필요한 아이콘인 것 같습니다. 네, 지울 수 있어요? 음, 네네, 알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런 좀 속어 같은 제목을 붙여가지고 민증 까봐, 주민등록증 까봐 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부여의 정림사지 오중석탑하고 미륵사지 석탑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 요 이야기입니다. 부여는 538년에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했죠. 즉 사비 도성의 정중앙에 있는 절터가 정림사지가 되겠고 그 정림사지의 석탑 탑이 바로 이 5층 석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사비 천도 시기에 세워진 것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천도는 538년에 했다. 그 새로운 수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세워진 탑이니 거의 그 시기에 천도 전후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미륵사 탑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왕에 의해서 그리고 무왕의 부인에 의해서 창건된 미륵사의 탑이기 때문에 무왕이 7세기 전반의 백제 왕이었으니 이 탑은 부여 탑보다 뒤에 만들어진 탑이다라고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역계 형이고 미륵사가 동생이다. 그렇지만 미술사적으로 보면 목탑이 있기 전에는 석탑이 있기 전에는 다 목탑이었죠. 그렇죠? 그 목탑에서 석탑으로 바뀔 때 석탑을 한 번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니 분명 목탑을 참고해 가지고 석탑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 두 탑 중에 구조상 또는 모양상 목탑에 가까운 탑이 어느 쪽이냐라고 하면 미륵사지 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아니다. 이게 목탑 형식을 아주 충실하게 반영한 거고 그 다음에 좀 간략화시킨 것이 바로 정림사 탑이다. 이렇게 서로 상충된 의견이 있었던 것이죠.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공감을 하고 있냐면 639년에 세웠죠. 그리고 백제가 660년에 멸망했습니다. 이때 당나라 소정방이 여기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었어요. 맞습니다. 백제를 평정한 탑이다 해가지고 원래는 대당평 백제 비탑 요 8글자가 여기 우측에 있는 이 기둥의 맨 위쪽에 큰 글씨로 지금도 보면 보입니다.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근데 나머지 글씨는 잘 지금 많이 풍화가 돼서 마모가 돼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한 2천여 자의 글씨를 금성문을 소정방이가 여기에다가 세우는 것이죠. 자기가 백제를 점령한 멸한 그 당위성을 쭉 구구절절히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639년, 이게 660년에는 이미 있었을 테니, 아니, 혹자는 소정방이가 자기의 전공을 새기기 위해서 만든 탑이다라고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660년 이전에 이미 있었던 탑인데 그럼 언제 세워졌느냐? 요것과 660년 사이에 탑이 세워졌다. 이 석탑이 세워졌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림사는 삽이 중앙에 있는 건데 그렇게 늦게 창건한 절이냐? 그건 아닙니다. 알고 보니
이 탑이 있기 전에는 이 위치에 목탑이 있었습니다. 목탑이 있었는데 그 목탑이 불타고 나서 639년 이후에 미륵사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돌도 막 1600개, 1800개 막 써야 되고 고생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처마 끝에 이렇게 올라간 것까지 내가 도로에서 깎아야 되는가 이런 후회도 들고 해서 간략하게 어, 그 이후에 목탑이 불타고 나서 만든 탑이 바로 이 탑이다라는 것이죠. 어, 오늘 비행기 값이 많이 드네요. 다시 백제로 한국으로 가면 지금 했던 말씀을 현장에서 보면 자 이게 석탑인데 기단이 너무 석탑에 비해서 크죠? 그렇죠? 즉 여기에는 목탑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위에 후에 석탑이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림사진은 재밌는 게 네 번이나 발굴했어요. 네 번. 한 번 발굴하고 나서 뭔가 조금 딴 데 발굴하니까 이런 게 나오던데 해서 다시 한 번 발굴해보고 맞아. 요런 절대였겠지.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어디 발굴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그 건물지가 나와. 경림사지에도 혹시 이거 있지 않을까 해서 또 발굴하니까 실제 그게 또 나와요. 그또 한 번 또 발굴하고. 정림사지는 네 번이나 발굴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백제국민학교 초등학교고 부여중학교인데 제 모교입니다. 제가 여기서 6년, 여기서 3년 학교를 다녔으니 이걸 얼마나 많이 보고 다녔겠습니까? 등하교 시기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맨날 발굴하고 있어요. 좀 쉬었다 다시 발굴하고, 쉬었다 다시 발굴하고. 그래서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이야기했던가요? 정림사지에서 태어났다고요? 제가 좀 스님같이 생겼죠? 그렇죠? 예. 남들이 두상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던데 이게 백제 왕궁터잖아요. 추정 왕궁터. 제가 왕궁터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옛날 구박물관, 부여박물관. 그리고 제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태어났는데 왕궁터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으니 저는 자칭 왕조.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전에 경주시라 그랬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족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못 쌌는지 일단 경주시로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고 이게 1978년에 왕궁터를 발굴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철거당했습니다. 그 어디로 이사 갔냐? 1, 2사 갔어요. 왕궁이 안 나와. 1999년에 여기가 왕궁 같다 해가지고 또 철거당했어요. 저희 집은 두 번이나 왕궁 찾기에서 두 번이나 철거당한 아주 쓰라린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경주이시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네가 궁이 얼마나 싫었으면 궁시렁 되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없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큰 절, 큰 탑이라 그러는데 일본에서 와박사가 가서 만들어준 그 기와를 지붕 위에 올린 일본 최초의 사찰은 일본의 귀족이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당시 천황보다 귀족이 먼저 개인의 사찰을 창건을 한 것이죠. 일본 천황으로서 최초로 지은 절이 있는데 이 절은 다른 절보다 크게 지었어요. 천황이 가오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일본어 쓰는 겁니다. 어차피 일본 이야기하니까. 천황이 가오가 있으니까 귀족이 지었던 사찰보다 더 크게 져야 하니 2배, 3배 크게 졌어요. 그래서 그 절 앞에 대자를 붙인 겁니다. 그럼 원래 이 절은 무슨 사였다? 백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황이 백제 왕도 아니고 일본의 천황이 처음으로 사찰을 창건하면서
절 이름을 백제사라 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우리 같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땅에 일본이 뭐 큰 뭘 줬는데 그 일본이라는 뭐 이름만 갖다 대보십시오. 이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처럼 백제사, 백제대사라 하는 절 이름을 공식적으로 갖다 쓸 정도로 당시 외와 백제와의 친연성, 그 관계는 매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역사, 제가 지금 기억에 나는 것은 한 6, 7가지 되는데, 거기에서 백제 대사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절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이게 백제사다 막 서로 막 경쟁하듯이 싸우듯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동이 태어난 곳이 부여냐 익산이냐 막 서로 싸우고 있듯이 예? 안 싸우고 있나요? 익산이 맞죠, 그죠? 부여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 또 부여 가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백제대사도 여기저기 그 후보지가 많았는데 결국 여기 기비 있게 하이지라는 그 저수지에서 발견된 이 절터가 백제대사로 유력하다. 이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저수지였는데요. 저수지였는데 물이 차 있을 때는 발굴 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 김에 뭐 제사 지낸다고 가뭄이 들어서 물이 빠진 김에 발굴이나 한번 해보자. 해서 발굴을 했더니 다른 절보다 훨씬 더 큰 금당이 여기에서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어, 다시 또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저가 항공이 많아가지고 일본, 네? 저가 항공이 가끔 떨어지다. 가격도 떨어지더니 비행기도 떨어지는군요. 예? 제가 옛날에 일본에서 공부할 때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밖에 없었는데, 어우, 지금은 무슨 뭐 별의별 처음 듣는 회사도 많고, 가격도 옛날보다 한 절반이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무안공항에서 처음으로 후쿠오카의 그 항로가 개설됐을 때 무안공항에서 후쿠오카 공항까지 왕복 8만 원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싸더라고요. 비행기 얘기하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까먹어 그랬네. 그 일본 여행 왔어요. 예, 왔는데 자, 밑으로 들어가면 일본에는 그 수도 삼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도를 풍수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음양오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심이 되는 세 개의 산, 삼산 가운데에다가 수도를 만든다, 궁을 만든다. 이런 수도 삼산이라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요 세 개의 산이 이제 고대에서 중요한 산이고 여기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등원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죠. 네. 여기에서 백제 대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이 저수지랄까요? 연못이 바로 이 연못이 되겠습니다.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절을 언제 지었느냐? 639년에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639년 뇌리 속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맞죠? 미륵사의 탑을 건립한 시기가 639년입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죠. 절이 불탔죠. 어느 절이요? 제석사. 제석사가 불이 나고 다시 지은 해가 639년입니다. 639년에 재건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일단 기록에는 639년에 벼락 맞아서
건소하고 다시 지었다라고 하니 제석사도 어떻게 보면 빨리 재건했으면 639년부터 재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익산, 즉 금마에서는 639년에 두 개의 절에서 이러한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절이 어떻습니까? 백제에서 가장 큰 절이 되는 것이죠. 백제에서 대사는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모두 다 익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절을 짓는 행위가 이미 익산에서 이루어졌고 이거를 본 이런 정보를 들은 일본 천황이 그럼 나도 백제하고 똑같이 해야지. 나도 큰 절을 지어야지. 옛날에 귀족이 지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지어야지. 해가지고 백제 대사를 지은 겁니다. 이게 일본의 최초의 사찰인 비조사입니다. 이게 오사카에 또 백제와 똑같은 일탑 1근당식의 사천왕사가 되겠고요. 요 두 절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이게 절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요 크기입니다. 더 위로 이어집니다.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큰가 짐작이 가시죠. 그렇죠? 이 절을 나중에 수도를 옮기면서 이 절을 이전합니다. 이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일본에 있는 사찰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큰 두 개가 백제 대사다. 이게 원래 대사고 이거를 옮긴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우리 한반도는 어떠냐? 한반도는 이게 가장 크죠? 이게 황룡사가 되겠습니다. 경주에.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것이 익산의 미륵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미륵사고, 이게 황룡사고, 이게 미륵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잠깐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당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아까 사탕 2개 주시는데. 그래도 2개 가지고는 안 되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있죠. 이게 바로 제석사입니다. 이게 똑같은 지금 스케일로 한 거예요. 똑같은 스케일로.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큰 거, 이게 2개 다 대사고, 백제에서 제일 큰 거, 이 대사가 바로 익산에 있는 미륵사와 제석사다. 이게 드디어 예, 레이저가 배터리가 다 됐나? 쿠팡에서 샀더니 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부의 정림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림사와 미륵사를 비교를 하면 정림사의 이 동서의 탑과 어이구 죄송합니다. 요게 거의 정림사 규모니까 정림사 정도의 사찰을 좌우로 3개를 나열한 것이 미륵사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미륵사는 탑이 3개인데 층수가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백제사는 층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9층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이거 다음에 가장 큰 탑이 이 흥복사의 5층 탑인데 이게 50m인데 이에 거의 2배 가까운 사찰이 백제 대사의 9층 목탑이다. 이 탑이 황룡사의 이 9층 목탑과 거의 비슷한 크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 미륵사 서탑이 한 14m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제석사도 백제에서 가장 큰 탑이 있었던 게 제석사고 가장 큰 금당이 있었던 것도 제석사입니다. 미륵사는 숫자로 많죠. 그렇죠? 탑이 3개, 금당이 3개인데 하나씩 비교하면 탑 하나, 금당 하나와 다른 절터의 탑, 금당과 비교를 하면 가장 큰 절은 어디에 있냐? 제석사다라는 것입니다.
어, 자, 일본의 당시에 그 천황이 조메이 천황인데, 이 조메이 천황이 백제에서 이러한 사찰 창건이 이루어졌음을 참고를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사찰을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입니다. 조메이 천황은 백제 천변에 궁터를 정하고 서쪽 백성에게, 즉 서쪽에 백제 궁을 지었는데 이 궁이 워낙 커가지고 대궁이라 했다. 그리고 동쪽 백성에게 절을 지었는데 이게 백제 대사다. 그럼 뭡니까? 백제천을 가운데에 두고 서쪽에 대궁, 동쪽에 대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플랜이 도시 계획이 대사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도시 계획조차도 그대로 일본에 이식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요네가와라는 그 강인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 동쪽에 백제 대사가 발견됐죠? 서쪽에는 이게 뭐냐? 그냥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인데 대략 한 이 정도 위치 정도의 궁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딘가에 분명 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제천, 이게 옛날에 백제천으로 불렸고 서쪽의 궁, 동쪽의 대사. 그러면 바로 익산이 생각나시죠? 익산에 어, 자, 익산에 이게 부상천이라 하죠. 그렇죠? 부상천 동쪽에 제석사라는 대사. 그리고 서쪽에 대궁, 대궁이 만들어졌으니 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궁과 사찰을 짓는 이러한 도시 계획조차도 그대로 일본의 639년에 이식이 되었다. 이 639년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데 저는 옛날부터 뭔가 639년에 백제와 외에서 뭔가 어떠한 같은 의도 하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궁과 사찰의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옛날부터 해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재미없죠? 639년이 대체 뭐라고? 근데 우리가 이 연대를 절대연대라고 하거든요. 고고학에서 유물이나 유적을 볼 때 뭐 6세기 후반이다, 7세기 전반이다, 어쩌고저쩌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이거는 상대연대예요. 하나의 절대연대가 있고 이 절대연대보다 더 오래된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절대연대 기준으로 그 이전으로 삼고 아니면은 반대로 이후로 삼고 이러거든요.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점을 절대연대라 하는데 고대사에서 이 사찰과 관련된 궁과 관련된 절대연대는 손에 꼽을 만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 금성문을 통해서 미륵사 사리 장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639년 그리고 일본의 관세음 응엄기라는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639년 이런 연대가 고대사에서 막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가뭄에 콩나듯이 나올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인 연대다 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39년은 아주 중요한 연대가 되는데 일본에서도 이 639년에 백제사를 지었다. 규모가 가장 크더라. 강 동쪽에 지었더라. 이것이 우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639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강연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저도 지쳐가지고 더 할까 말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 아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수덕사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고려시대 12세기 정도의 건축물들이죠. 우리나라에는 그게 가장 오래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고, 특히 탑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러한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느냐? 역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잘 지켰기 때문에, 여러 이유도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외세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미륵사지 탑 이전에는 분명 목탑이 있었고 그 목탑을 모방해서 미륵사지 탑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고대의 목탑이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목탑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고은, 법주사, 팔상전이 되겠습니다. 법주사에 가면은 큰 와불 옆에 그 팔상전이 있죠. 예. 이게 5층 목탑인데 이게 가장 오래됐어요. 이게 언제 거냐? 임진왜란 이후 겁니다. 그러니 고대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백제의 수많은 절터, 부여의 사비도성 안에만 20개가 넘는 절터가 있어요. 다 목탑이 있었어요. 사비도성 주변까지 합치면 3, 40개의 절터가 있는데 다 목탑이에요. 음? 익산도 제석사지도 목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백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일본의 문화재를 우리가 역으로 참고를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범용사 5층 목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백제에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보면은 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요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 이 모습이 녹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양식의 석탑이다라는 것인데 석탑으로 가장 오래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은 경주 분황사에 있는 모전 석탑입니다. 이게 미륵사 석탑보다 그게 한 5년 정도 빨라요. 이건 639년이죠? 황룡사지 근처에 옆에 분황사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석탑이 있죠. 그 벽돌 모양으로 돌을 깎아가지고 쌓은 또 우리가 모전 석탑이라 그러죠. 예, 그 모전 석탑이 634년에 선덕여왕 3년 때 쌓은 것이 그 석탑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게 한 6년만 더 빨리 쌓았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오래된 석탑은 분황사 거고 이게 두 번째인데 분황사는 전탑을 모방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모전 석탑이죠. 이건 모목 석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목탑을 모방한 석탑으로서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뭐 가장 오래되었다, 가장 크다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다, 이게 최대다. 여러분 최자 들어가면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이걸 한번 볼까요? 음, 어디에 세워졌는가? 오늘 막 바쁘네. 한국 갔다, 일본 갔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이게 포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D 누를까요, 말까요? 눌러볼까요? 멋있죠? 예, 이런 모습입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는데 어느 정도 오래됐느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7세기 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라는 설이 있고, 일본의 기록을 보면 670년에 전소했다 그래요. 그래서 670년 이후에 다시 재건한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일본 애들은 국립박물관도 한 100년 동안 막 유치 활동하다가 만들고, 뭐 대문 하나 만들려고 해도 한 50년 동안 이렇게 막 논쟁을 하다 만들고 하잖아요. 이 절이 탔냐 안 탔냐 가지고 50년 넘게 논쟁했어요. 50년 넘게. 근데 한 거로 결정이 났는데, 이 절이 있기 전에 여기에 초창기 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창기. 여기에서 출토된 기와가 백제 와박사가 만든 기와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 법융사가 있었고, 그 법융사는 당연히 백제의 가람 양식을 따랐겠죠. 남쪽에 탑이 있고 북쪽에 금당이 있고, 그게 그대로 여기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게 초석입니다. 이게 심초석. 음, 탑에 사용했던 심초석. 그래서 여기가 발견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탑과 금당을 좌우로 배치하는 가람 배치는 백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배치만 보아도 백제는 아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어차피 이 탑이 불타고 새로 만든 탑이니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탑도 이와 같이 백제탑 양식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뭐 서동요 잘 알고 계시죠? 뭐 서동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선화공주를 이렇게 경주에 가서 데리고 와서 익산에서 잘 살다가 부여에 가서 백제 제30대 왕이 되었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놈이 의자왕이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서동요하고 희한하게요, 똑같은 설화가 일본에 있어요. 이 또한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그래도 한국말과 일본말로 이 다르니 주인공의 이름이 약간씩 다를 뿐입니다. 네. 동고 오노시라고 있는데요. 동고 오노시는 모르실 겁니다. 일본 사람도 잘 몰라요. 근데 요 이야기 하면은 이 도시 옆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別府옆입니다.別府모르세요? 온천. 네,別府온천.別府온천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분고 오노시입니다. 거기에 마나노 장자 설화가 있는데, 이 장자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를 장자라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 지역의 유지를 장자라고 했습니다. 장남이 아니고 유지. 그 마나노라는 그 지역 유지의 전설인데 서동설화와 똑같다는 것이죠. 서동 선화공주에 해당하는 인물이 다마츠 히메고, 그리고 서동에 해당하는 인물이 고꾸로고, 그리고 서동은 말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고꾸로는 숯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황금 이야기가 잦아요. 선화공주가 궁에서 쫓겨날 때 황금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소동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소동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호화호식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 소동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막 했는데 뒤에 가면 오금살에 가면 이 금을 산더미 같이 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고구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마츠히메가 고구로한테 결혼하자 그러니, 고구로가 내가 숲 팔아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너랑 결혼해서 네 입까지 풀칠하면서 내가 살겠냐. 그러니까 다마츠히메가 뭐라 하냐면, 이 금, 내가 이게 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 금, 이거를 장에 가서 쌀과 바꿔오십시오. 곡식과 바꿔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풍요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해서 고구로한테 줬어요. 그리고 고구로가 황금 들고 장에 가다가 저 연못에 새가 있으니까 그 새를 잡으려고 황금을 던졌어요. 귀한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이렇게 황금에 대해서 무지한 남자와 귀함을 알고 있는 여성,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청혼.
청혼을 하는데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서동은 선화공주한테 서동이 청혼하지만 여기는 반대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하는 요 차이만 약간 달라요. 일본말 중에 비슷하면서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것저것 하는데 쟤네들은 저건 이것하고, 응?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뭐 도둑놈이 손을 씻었다 하는데 걔네들은 뭐 발을 씻었다 그러고. 근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살짝 그 전후 관계나 그 단어만 달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거의 청혼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하나, 여자가 하나. 그 이야기만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도시녀와 시골남, 선화공주는 궁에 살았고 다마스姫도 궁에 살았습니다. 아, 수도에 살았습니다. 그 신분이 높은 여자와 근근히 생활하는 남자. 그 황금의 가치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대비되는 관계도 똑같다. 그래서 서동 설화와 마나노 장자 설화 전설은 동일한 배경에서 생산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이 분고 오노시 주변에 백제 사람들이 뭐 온천을 좋아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백제와 관련된 설화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백제의 왕들이 도망가서 이 근처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서에 나오지 않은 백제 왕인데 참, 좀 볼까요? 큐슈로 가겠습니다. 큐슈. 큐슈 오이타에 여기에 배부가 있습니다. 남쪽에 분고 오노시가 있습니다. 그 남쪽에 여기에요. 여기에 쭉 가면은 어디야? 여기를 보면 여기 완전히 산속이죠. 그렇죠? 산속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백제관이 왜 이 산속에 있어? 이 백제관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부여의 추정 왕궁터에 있는 조선시대 객사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오늘 컨트롤 C, V 많이 나오네. 부여에 있는 객사를 그대로 1대1 크기로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이 안에 보면, 예, 부여 궁남지의 모습과 백제 향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왜 이 도시는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신사에, 아, 이거는 사진이 안 나오네요. 요 신사에 백제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제 정가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제가 멸망하고 도망와서 살았어요. 근데 신라군이 나중에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그 왕을 죽였다는 이야기인데 택도 없는 소리 같은데 그죠? 택도 없는 소리 같은데 그러한 전설이 많이 있는 곳이 이 근처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곳에 서동설화와 유사한 게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 이 지역에 정착했던 그런 백제 사람들에 의해서 어, 정착 만들 좀 윤색된 그런 설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백화정이라고 써 있네요. 부여 낙화 위에 백화점 있죠?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대로 일대 똑같은 문양으로 부여 사람이 이것도 부여 사람이 직접 가서 지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백제왕 전설이 있어가지고 백제 마을 만들기를 했고 이 지역 마을 사람들, 이 산속에 있는 마을 사람들 인구가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이 마을을 찾는 사람은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희한한 마을이니까. 재밌으니까. 과연 그럴까? 이런 궁금증, 의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백화점 위에 종을 매달아 놨는데,
이 남녀가 여기 와서 이 종을 두드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또 미신이 생겨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게 종손잡이에요. 음. 그래서 서로 막 사랑을 약속하고 이렇게 열쇠에게 매달아 놓는 거 있죠? 이걸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에요, 이 종. 쌍방울. 이거를 와가지고 밤 낮으로 쳐댑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인데 그 근처에 이런 서동전설과 서동설화와 같이 있다는 것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그냥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서동, 이게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게 서동의 석상이고 이게 선화공주의 석상이 지금 현재 이렇게 조각되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대왕릉에서 발견된 목관이 되겠습니다. 이 관의 수종이 무령왕릉의 왕과 왕비. 이 왼쪽 게 왕이고요. 오른쪽 게 왕비입니다. 이건 지금 뒤에서 본 모습이고 정면에서 보면 왕의 관은 오른쪽에 있고 왕비의 관은 서쪽에 있습니다. 이 관의 수종이 일찍부터 일본 고야산의 고야마키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없는 이런 목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고야마키라는 것은 일본의 천황이나 황족 정도만 관으로 쓸 수 있는 최고급 목재입니다. 일본에서 백제를 은혜의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백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일본이 이것을 통나무채인지 아니면 관으로 관제로 짜서 보냈는지 백제에 보내가지고 백제 왕들은 일본산 고야마키 안에 안장된다는 것이 하나의 무령왕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부여의 왕릉이라 했은 왕릉, 그 능산일 고분군에서도 이런 관의 나무 목재가 발견되는데 다 고야마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쌍릉 대왕릉의 이 나무도 일본산 고야마키였던 것이죠. 쌍릉이 왕릉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으로 관을 고야마키로 짜서 그 관이 무덤에서 발견됐다면 그 무덤은 왕릉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령이 한 300년 정도 된 이 고야마키를 벌목했다고 하는데 일본의 아예 산 이름이 고야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사카 남쪽에 와카야마라고 있는데요. 이 와카야마에 여기 고야도가 있고 여기 여러 사찰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한 요 정도 위치에서 그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야막기를 사용한 그런 목관이 익산 쌍릉에서 발견되었다. 쌍릉은 무왕의 무덤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쌍릉이라 했다가 대왕릉이라 했다가 지금 뭐라 부르죠? 무왕릉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특정하는 여러 근거 중에 하나가 즉 일본산 고야마키. 지금 우리 이것을 금송이라 부르고 있죠. 그 금송이 나와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익산의 세계유산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일본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익산은 우리 문헌에 수도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물적 증거로는 공주 부여보다 수도답죠. 그렇죠? 제 이름이 이다운이죠. 백제 수도다운 도시는 익산이다. 라는 것인데 항상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공주 부여만 가지고는 이러한 대륙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가 될 때 몇 개 부분은 건너뛰고 갔다는 것인데 그게 좀처럼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러한 공백을 채워주는 것이 익산이다.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익산이다. 일본의 왕궁과 같은 이러한 계획,
그리고 플랜, 그리고 미륵사와 같은 제석사와 같은 이런 대사,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일 관계, 특히 백제와 외의 7세기 전반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일본에서 7세기 전반의 문화를 뭐라 부르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이게 7세기 전반이에요. 이 7세기 전반의 백제의 중심지가 바로 익산이다. 그렇다면은 일본의 아스카 문화는 즉 백제 익산에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를